조용한 집, 낮은 목소리. 사람은 언제 가장 외로워질까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순간입니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겠지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온 말이 내 하루를 아니, 내 남은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아직 기운이 남아있네. 이러다 관리비만 더 들겠어. 소리는 낮았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더 또렷이 들렸습니다. 분노도 고함도 없었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아직 살아있는 게 누군가에게 부담일까? 이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대단한 악당도 극적인 폭력도 없습니다. 그 대신 아주 흔한 표정, 아주 평범한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공감되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겉으로 보기엔 그 집은 행복했습니다. 깔끔한 거실, 조용한 저녁, 웃음 섞인 인사.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집일수록 말하지 않는 진실이 더 깊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도시의 어느 골목에 아무 집이나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서아린입니다. 71살입니다. 평생 도서관 사서로 일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조용한 공간을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평생 그랬으니까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혼자 사시기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장남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혼자 살 수 있다. 하지만 며느리 유나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도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결국 저는 짐을 쌌습니다. 민호네 집은 신도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방도 준비해뒀습니다. 창문이 큰 방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지민이도 할머니 좋아한다고 안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유나의 웃음이 줄었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제가 부르면 대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어머님 하고 부르면 잠깐만요. 지금은 바빠요. 그런 말들이 늘었습니다. 민호도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간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유나가 시끄럽다고 할까봐. 냉장고도 자주 열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나온다고 할까봐. 화장실도 최대한 조용히 갔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도 작게. 제 존재를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나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4명이 앉았습니다. 민호, 유나, 지민 그리고 저. 밥을 먹는데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한숨이었지만 들렸습니다. 저는 밥을 조금만 먹었습니다. 더 먹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유나가 또 한숨 쉴까봐.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유나와 민호가 이야기하는 소리. 여보, 언제까지 이러실 거야? 유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민호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 말은 곧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나는 빨리 죽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조심했습니다. 팝도 더 적게 먹었습니다. 물도 적게 마셨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 존재를 최대한 지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혈압약과 관절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유난히 졸렸습니다. 하루 종일 잤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요. 어머님, 지금 제가 바빠서요. 하지만 다음 주가 와도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계속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약만 계속 먹었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유나와 부딪혔습니다. 유나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팔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랗게. 저는 긴팔 옷으로 가렸습니다. 며칠 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지민이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방에 좀 계세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애들 어른 많으면 불편해 하잖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나는 불편한 존재구나. 나는 숨어야 하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유나가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전화요금 많이 나와요. 꼭 필요한 전화만 하세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전화기를 거실에 두었습니다. 제 방에서 볼 수 없는 곳에. 저는 전화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연락 못했습니다. 둘째 재현한테도 연락 못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시설 한번 구경 가볼까요? 요양시설이요. 네, 요즘 시설 좋대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구경만이에요.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괜찮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랑 같이 있잖냐고.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유나가 민호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요양시설 어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유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 정말 못하겠어. 매일 어머님 모시고 약 챙기고 밥 차리고. 나도 사람이야. 민호가 달랬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요양시설. 그곳에 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유나와 민호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침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언제까지 이래?
아직 기운이 남아있네. 이러다 관리비만 더 들겠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재현이가 가만히 있겠어. 유나가 또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매일 이렇게 살아. 차라리 빨리 편히 가시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빨리 편히 가시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멀리 있던 재현이 이미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 집의 진실을 모두 드러낼 거라는 것을. 참아온 시간의 값. 여러분은 혹시 부탁한다는 게 두려우신가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미안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화면 2번 터치해 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저 서아리는 53년생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다들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넷째였습니다. 5남매 중. 학교는 제대로 다녔습니다. 공부를 좋아했으니까요. 책을 좋아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서관에 취직했습니다. 사서 보조였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책에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25살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선을 봤습니다. 남편은 은행원이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과묵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연립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1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장남 민호였습니다.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2년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차남 재현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일했습니다. 출산 휴가도 짧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아이들을 업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젖을 먹였습니다. 퇴근하면 밤늦게까지 아이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힘드니까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민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재현이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둘 다 착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 옷은 5년 넘게 안 샀습니다. 미용실도 안 갔습니다. 외식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 만남도 줄였습니다. 모든 걸 아이들한테 쏟아부었습니다.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재현이도 대학에 갔습니다. 공대였습니다. 저희는 빚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IMF가 왔습니다. 97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은행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적었습니다. 남편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일했습니다. 도서관 1회에 부업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민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직이 안 됐습니다. 1년을 놀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민호 취업 준비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2년 후 민호가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이도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취직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저는 61살이었습니다. 남편은 64살이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집도 마련해줘야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집을 팔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돈으로 민호 신혼집 계약금을 보탰습니다. 재현이도 나중에 결혼할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부모니까요. 민호가 결혼했습니다. 유나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프리랜서 컨설턴트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손주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관리했습니다. 4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심장마비로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민호가 장례비를 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유나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남편이 떠나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재현이는 해외 프로젝트로 나갔습니다. 1년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만 가끔 찾아왔습니다. 손주 지민이도 보고 밥도 해주고.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됐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폐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손 벌릴 수 없었습니다. 약값을 아끼려고 약을 반으로 잘라 먹었습니다. 병원도 한 달에 한 번만 갔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민호한테 전화하게 됐고 민호네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모시겠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유나가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걸. 민호가 우겨서 된 거였다는 걸. 그리고 유나는 처음부터 저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제가 몰랐던 건 유나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도. 존엄의 무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집인데 눈치 보이고 밥 먹는데도 미안하고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그런 시간. 공감되신다면 지금 댓글에 공감합니다. 남겨주세요. 그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더 나빠졌습니다. 유나는 아예 저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나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민호도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민이는 학교 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에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은 밥과 김치.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냉장고에 또 반찬이 있었습니다. 어제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유나가 돈 든다고 할까봐. 저녁 때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 씨 내가 뭐 도와줄까요? 유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은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치킨이었습니다. 민호와 유나와 지민이만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자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치킨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찾았습니다. 팝통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만 마시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유나는 저를 피했고
민호는 바빴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가 드릴게요. 그때부터 유나가 약을 챙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졸렸습니다. 하루 종일 잤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요. 하지만 다음 주가 와도 병원에 안 갔습니다. 유나가 바빠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약만 계속 먹었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유나와 부딪혔습니다. 유나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팔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랗게. 저는 옷으로 가렸습니다. 며칠 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지민이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방에 좀 계세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유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들 어른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불편한 존재구나. 내가 숨어야 하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유나가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전화요금 많이 나와요. 저는 안 어둡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전화기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못 받게 됐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도 못했습니다. 재현한테도 전화 못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시설 한번 구경 갈까요? 요양시설이요. 네, 요즘 시설 좋대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구경만이에요.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괜찮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랑 같이 있잖냐고.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그 한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유나가 민호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요양시설 어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유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 정말 못하겠어. 매일 어머님 모시고 약 챙기고 밥 차리고. 나도 사람이야. 민호가 달랬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요양시설. 그곳에 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때쯤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눈이 푹 꺼졌습니다. 멍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라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끓여 먹었습니다. 짜고 매웠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나는 빨리 죽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장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 방에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놀라서 반찬통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치워야겠네. 그리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밤에 부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재현이 이미 공항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이 집 문을 열 거라는 것을. 민호는 바빴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가 드릴게요. 그때부터 유나가 약을 챙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줬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졸렸습니다. 하루 종일 잤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요. 하지만 다음 주가 와도 병원에 안 갔습니다. 유나가 바빠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약만 계속 먹었습니다.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유나와 부딪혔습니다. 유나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팔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랗게. 저는 옷으로 가렸습니다. 며칠 후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지민이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방에 좀 계세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유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들 어른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불편한 존재구나. 내가 숨어야 하는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유나가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전화요금 많이 나와요. 저는 안 어둡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전화기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못 받게 됐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도 못했습니다. 재현한테도 전화 못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시설 한번 구경 갈까요? 요양시설이요. 네, 요즘 시설 좋대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구경만이에요.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시설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괜찮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기가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랑 같이 있잖냐고.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그 한숨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유나가 민호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요양시설 어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유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 정말 못하겠어. 매일 어머님 모시고 약 챙기고 밥 차리고. 나도 사람이야. 민호가 달랬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요양시설. 그곳에 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심때쯤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야위었습니다. 눈이 푹 꺼졌습니다. 멍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장을 열었습니다. 라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끓여 먹었습니다. 짜고 매웠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나는 빨리 죽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장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 방에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유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놀라서 반찬통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유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치워야겠네. 그리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님 밤에 부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재현이 이미 공항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이 집 문을 열 거라는 것을. 마이너스 해시태그 CHAPTR 4 예상치 못한 귀환. 혹시 여러분도 가족 때문에 참고 계신 일 있으신가요? 말하면 가족이 깨질까 봐 두려우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좋아요 누르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랜만이었습니다. 재현아.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괜찮다 왜 왔니? 해외 프로젝트 아직 안 끝났잖니? 재현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왔어요. 프로젝트 일찍 끝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현이 제 팔을 봤습니다. 멍이 보였습니다. 재현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넘어져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이 옷을 걷었습니다. 팔에 멍이 더 있었습니다. 다리에도 있었습니다.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누가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아니라 내가 자꾸 넘어져서. 재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나가 어떻게 했는지, 약을 어떻게 먹였는지, 전화를 못하게 한 것, 요양시설 이야기, 밥을 제대로 안 준 것,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재현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폐 끼치기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힘들게 하기 싫었다고.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폐예요? 엄마는 우리 어머니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재현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나가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 형님한테 미안하다.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형이 제대로 못 모신 거예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재현이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엄마한테 왜 이러셨어요? 유나가 당황했습니다. 뭐가요? 재현이 제 팔을 보여줬습니다. 이 멍은 뭡니까? 약은 왜 과하게 먹이셨어요? 전화는 왜 못하게 하셨어요? 밥은 왜 제대로 안 주셨어요?
유나가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자꾸 넘어지셔서.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그 소리에 민호가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재현이 민호를 봤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우리 엄마 이렇게 만든 게.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재현아 진정해. 재현이 말했습니다. 형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웃었습니다. 알았구나.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구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재현아 그게 아니라. 재현이 끊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형수가 엄마한테 폭력 휘두르는 걸 봤으면서도, 약 과하게 먹이는 거 알면서도, 밥 굶기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 아니에요? 민호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재현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짐 싸요. 우리 집으로 가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재현이 유나를 봤습니다. 왜 안 됩니까?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산 문제가 있어요. 그 말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재현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재산이요?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예금이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그게 형수가 엄마 학대할 이유가 됩니까?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학대가 아니에요. 그냥 모시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재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모셨어요? 돈 때문 아니었어요? 유나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고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예금. 그거 노리고 모신 거 아니었어요? 유나가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현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형수님 혹시 이거 아세요?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유나가 제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 약을 2알씩 주는 장면.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유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셔서요. 지난번 집에 왔을 때 몰래 카메라 설치했어요. 거실 선반 위에.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불법이에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학대는 합법입니까? 녹음도 있습니다. 형수님이 엄마한테 한 말들. 아직 기운이 남아있네. 관리비만 더 들겠어. 빨리 편히 가시면 좋겠어. 다 녹음했습니다. 유나가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재현을 봤습니다. 재현아 이러지 마. 재현이 민호를 봤습니다. 형도 알고 있었죠.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형 실망이에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관으로. 신발을 신겼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갖고 싶으면 가져가요. 우리도 지쳤어요. 매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재현이 돌아봤습니다. 그러게 왜 모셨어요? 돈 때문 아니었으면 애초에 모시지 말았어야죠. 유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유나를 감쌌습니다. 재현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재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작 몰라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재현 차를 탔습니다. 재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현 핸드폰이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재현이 받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연립주택이 멀어졌습니다. 그 집이 멀어졌습니다. 그 지옥이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재현이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끝냈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가 곧 실현될 거라는 것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CHAPTR 오행복의 정의. 오래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공감되신다면 지금 댓글에 존중합니다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현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재현이 소파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아니다, 내가 침대에서 자라. 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주무셔야죠. 그날 밤 저는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재현이 아침을 차려뒀습니다. 따뜻한 죽, 반찬, 과일. 저는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재현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했습니다. 몸무게를 쟀습니다. 8kg이 빠져 있었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위험 수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약 제대로 드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대신 말했습니다. 제대로 못 드셨어요. 과다 투여됐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원하셔야겠어요. 저는 입원했습니다. 4일 동안 링거를 맞았습니다.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재현이 매일 병문안 왔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행복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고 물었습니다. 재현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이 나왔습니다. 유나가 저한테 한 것들. 녹음도 들려줬습니다. 유나의 목소리. 아직 기운이 남아있네. 빨리 편히 가시면 좋겠어.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증거예요. 고소할 수 있어요. 노인학대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가족인데.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는 엄마를 학대했어요. 처벌받아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걱정됐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형 걱정하지 마세요. 형이 선택한 거예요. 형수 편들기로. 그 대가는 형이 치러야 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고소장을 냈습니다. 노인학대, 폭행, 협박, 재산 침해 시도. 며칠 후 경찰이 유나를 조사했습니다. 민호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민호가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왜 형수를 고소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나한테 한 짓 알고 있니?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용서 못한다. 민호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영상, 녹음, 병원 기록. 유나는 변명했습니다. 어머님이 힘드셔서 그랬어요. 아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노인학대는 명백합니다. 유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민호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에 나왔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아들이지만 낯설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마.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잊지는 못한다. 너희 집에서 내가 겪은 일. 유나가 한 짓. 그리고 내가 모른 척한 것.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재현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현 집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8kg을 다시 올렸습니다. 약도 제대로 먹었습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갔습니다. 재현은 정말 잘해줬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줬습니다. 산책도 함께 갔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내 해외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한국 분이에요. 다음 달에 들어와요.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재현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엔지니어였습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결혼하면 큰 집으로 이사할 거예요. 엄마 방도 준비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신혼인데 내가 왜 같이 사니?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못 가요. 수진도 괜찮대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랑 함께 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재현과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호도 왔습니다.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민호는 지민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재현과 수진은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 방도 준비해뒀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수진은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 저녁마다 정성스런 반찬, 말벗도 데워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유나와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벚꽃 보러 갈까요?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재현과 수진 사이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행복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을 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집이 진짜 행복한 집은 아니라는 것을. 진짜 행복한 집은 서로를 존중하는 집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집이라는 것을. 배려하는 집이라는 것을. 조용한 집에서 들린 그 한 문장. 아직 기운이 남아있네. 그 말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깨닫게 해줬습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래 산다는 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부모님 살아 계신가요? 오늘 전화 한 통 하세요. 안부 한마디 전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늦기 전에. 혹시 여러분이 노인이신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건 축복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여러분을 학대한다면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에 존중합니다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게,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게.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